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심장 지킴이 2025 토크 콘서트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교수님 팬분이 모셔서 꽃다발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제 행사 진행상 이따가 다 끝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는 심장에 관한 많은 얘기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앞에 앉아 있는 저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아산병원 추호선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5분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모셔온 진짜 심장 지킴이들이시죠.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송종민 교수님, 이승환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김민수 교수님, 그리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성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송종민 교수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들어갔다가. 저는 심장내과 송종민이고요. 주로 판막 질환, 대동맥 질환, 선천성 심질환 이런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진료를 보고 있고요. 이승환이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와줄 줄 몰랐는데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오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정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판막 수술, 심부전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부전 환자를 보고 있는 심장내과 이상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에서 부정맥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부정맥 관련해서 많은 질문 주시면 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료에 수술에 정말 말해 뭐합니까?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직접 찾아와 주신 여러분, 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송종민 교수님, 심장병의 중요한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일단 숨이 차다는 게 이제 주 증상이 될 텐데, 이제 심장 뿐만 아니라 폐가 나빠도 또 전신적으로 뭔가 근육이 약해져도 호흡 곤란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심장이 이제 많이 나빠진 경우에 호흡 곤란이라는 증상으로 오는데, 이 호흡 곤란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호흡 곤란이 아니고 활동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걷고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뭔가 제한되는 호흡 곤란, 이것이 이제 심장에 의한 호흡 곤란입니다. 주로 이제 심장이 나빠지면 피를 잘 못 짜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팔다리 근육이나 이런 데 가야 될 피를 제대로 공급을 못 하게 되니까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피가 제대로 못 들어오니까 폐에 정체가 돼서 폐혈관이 확장이 되고, 소위 말해서 폐에 물이 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심장 질환에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심장 질환은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대부분의 질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막 질환이 많이 나빠졌을 때도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호흡곤란이 오고, 선천성 심질환이 악화됐을 때도 오고, 심지어는 이제 부정맥도 너무 막 맥박이 빨리 뛴다든지 너무 느리게 뛴다든지 그래도 이제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장 질환에서는 거의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김민수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혹시 어지럼증도 심장병과 관련이 있나요? 네, 어지러움 증상도 심장과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 심장 외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귀 안쪽에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세상이 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뇌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울 수 있는데 뇌 혈관이 좁아질 경우에 뇌가 피를 잘 못 받으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증상 같은 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장 관련해서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경우는 대부분은 일시적인 저혈압에 의해서 머리가 피를 잘 못 받으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갑자기 일어났을 때 핑 도는 그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보통 일어설 경우에 다리로 피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저혈압이 생기면서 그 저혈압에 의해서 뇌로 혈류가 줄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혈관이 수축되는 반사 반응이 일어나면서 머리로의 혈류량을 유지를 해주는데, 그런 반사 반응이 좀 둔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한 기립성 저혈압 외에도 부정맥에 의해서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맥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릴 경우에 오히려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줄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숨차거나 어지러움 증상 사실 흔하게 겪을 수 있는데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심장병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흔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 혹시 고혈압 앓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몇 분 또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혈압, 이상원 교수님, 고혈압 환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국내 조사에 의하면 매년 좀 바뀌고는 있지만 20세 이상에서 한 30%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00만 명 정도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나이가 60세를 넘어가면 거의 50% 정도에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고혈압 인지율하고 치료율이 높아서 대개는 한 80% 가까이, 70에서 80%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조절률은 한 60% 정도 되고 있어서 한 40%는 잘 조절이 안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고 또 그 1명도 조절이 잘 돼서 6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증상이 없는 고혈압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인 고혈압은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혈압이 높게 되면 혈관에 계속적인 손상을 줘서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뇌졸중, 심부전, 심근경색 등의 심장병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계속 압력을 주기 때문에 콩팥도 나빠질 수가 있고 눈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혈관성 치매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증상과 상관없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고혈압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합병증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고혈압 치료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약물적 치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물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약물적 치료는 흔히 말하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개선하는 건데, 잘 알려진 것이 비만, 그리고 술을 드시는 거, 담배를 피는 거, 그리고 짜게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비약물적 치료,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약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냥 혈압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약물적 치료를 바로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를 같이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혈압과 꼭 붙어 다니는 짝꿍 같은 질환이 또 하나 있죠. 고지혈증인데요. 이승환 교수님, 고지혈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라고 또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꼭 필요한 성분인데 과하면 결국에 혈관에 침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대사 과정이 지연되고 이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체중이 과다해지면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데 그런 게 결국은 혈관에 침착되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검진을 어르신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한 240까지를 정상으로 보고요. 중성지방도 한 200까지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40 이하면 좀 낮다고 얘기하고 50 이상이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사실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왜 치료해야 하고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치료가 필요한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수치가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운동하고 식생활 개선만으로도 한 20-30% 정도는 감량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요법을 같이 겸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치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약을 꼭 드셔서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는 게 동맥경화 예방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도 연관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시간이 지나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세월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관리를 잘 한다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되면 심장은 협심증,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증, 내려 올라가는 혈관에 문제가 되는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하지 혈관의 동맥경화 때문에 길을 걸었을 때 통증이 생기는 파행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고 운동요법, 생활요법 그리고 약물요법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매스컴에서 협심증 또 심근경색증 얘기가 많이 나와서 더 궁금한데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고지혈증 외에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세월은 저희가 교정할 수 없잖아요. 나머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운동, 부족, 가족력 등이 있는데 가족력도 저희가 바꿀 수 없죠.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조절하시면 아마 그런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게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각자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교수님께 여쭙니다. 허혈성 심질환은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제가 주로 치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가 문제가 생기고 각종 장기에서 혈류 감소로 인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심장은 아까 송정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고 흉통이 생길 수 있는데 협심증은 대개 흉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심근경색은 갑작스런 큰 흉통이 생깁니다. 아기 놓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아프다 그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기억하면서 언제 아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혈류를 다시 재개통해주면 환자분들이 흉통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과 의사들은 스텐트를 넣어서 혈류를 개선시키고 외과 의사들, 여기 앉아 계신 위대한 서전이신 정성호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은 우회로 수술, 가슴을 열어서 우회로 수술을 해서 혈류를 다시 재개해주면 환자분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교수님 정성호 교수님 소개를 해주셨으니 정성호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수술은 이제 이렇게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이제 있는 건데 그 수술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스텐트가 안 되는 경우에 최근에는 수술을 많이 하지만 그건 아마도 이제 스텐트가 그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수술은 수술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서 그 막힌 곳을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막힌 곳 그 원위부에 피가 갈 수 있도록 이제 다른 본인의 혈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수술을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다른 혈관으로 막힌 혈관을 이어준다. 네, 막힌 혈관의 그 원위부를 이어준다. 그러니까 막힌 혈관 뒤로 피가 갈 수 있게 그 본인의 혈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회 도로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혈관을 다시 이어주더라도 이미 심근경색으로 손상된 심장 근육은 회복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심근경색으로 혹시 심부전까지 진단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심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심근경색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심근경색이 생겨서 심장 근육이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부위가 잘 안 뛰게 되면서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피를 잘 못 보내게 되면 심부전 증상이나 징후를 만들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근경색부터 심부전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이 돌연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대동맥 질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송종민 교수님, 대동맥 질환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증상으로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대동맥, 큰 동맥이죠. 그래서 이 심장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동맥이 대동맥입니다. 제일 큰 동맥이고 이게 이제 위치로는 심장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부위가 상행대동맥,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 하행대동맥, 또 복부 쪽은 복부대동맥 이렇게 위치를 나눠서 부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생길 수 있는 병이 제일 우리가 이제 급하게 오고 위험한 게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건데요. 박리는 이렇게 대동맥 큰 혈관이 안에서 안쪽 벽이 그 바나나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쭉 벗겨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치명률도 높고. 근데 그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을 조절을 잘 안 했을 땐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동맥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대동맥류라고 하죠. 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말판 증후군 뭐 이런 유전적인 질환 그런 데서 올 수도 있고, 또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이유는 다 아까 얘기한 동맥경화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는 쉽게 말하면 파이프에 이렇게 우리 파이프에 녹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벽이 약해져 가지고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대동맥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면 대동맥류는 사실 증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커질 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도끼로 이렇게 찍는 것처럼 통증을 느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찢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쭉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아팠다, 통증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상행대동맥이면 가슴이 아플 수 있고, 하행대동맥이면은 등이나 이제 복부 쪽이 아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극심한 통증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수술도 급히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적이기 때문에 보다 어느 정도 크기가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급성 대동맥 박리로 그렇게 오는 분들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1시간에 1%씩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치료는 빨리 혈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서 찢어진 거기 때문에 빨리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모든 주사제를 써가지고 혈압을 빨리 낮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행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서 피가 나면은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있는 대로 피가 들어가요. 그러면 심장을 눌러버리거든요.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상행대동맥이 찢어진 경우에는 무조건 응급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하행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는 보통 수술 안 하고 혈압 조절을 철저하게 중환자실에서 한 2주간 하면서 약으로 결국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점점점 진행돼 가지고 이거는 터질 것 같다 이러면은 하행대동맥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수술 말씀을 하셨으니 이번에는 정성호 교수님께 여쭙니다. 대동맥 질환은 어떤 수술을 하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그 대동맥 질환을 이렇게 그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뭐 어떻게 보면 수술명은 인조혈관을 치환하는 거라 간단할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송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행대동맥에 있느냐, 대동맥궁에 있느냐, 하행대동맥에 있느냐, 아니면 그 대동맥이 흉복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어떤 위험도나 난이도나 수술의 합병증이 많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하게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치료법으로는 수술받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수술이 이제 표준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이 너무 위험한 경우에는 이야기하는 이제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인조혈관에 스텐트를 붙여가지고 만든 그 혈관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병변의 부위에 이렇게 덮어주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 또 시술로만 하기는 좀 어려워서 수술하고 시술을 같이 하는 뭐 하이브리드 술식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대동맥 질환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흔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좀 더 느낀 것 같고요. 다음은 또 흔한 심장 질환 중 하나인 판막 질환에 대해서 송정민 교수님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판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죠. 옛날에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4개의 방이 있기 때문에 피가 한쪽으로만 계속 흘러야 돼요. 이렇게 폐로 갔다가 또 그게 좌심실로 들어갔다가 또 전신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밸브 같은 게 필요하죠.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잘 해줘야 되는 게 판막이 대동맥으로 나가는 데는 대동맥 판막이 있고 폐동맥으로 나가는 부위에는 폐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에는 승모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삼천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막이 심장 안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생겨서 이게 활짝 안 열리면 협착증이라 그러는 거고, 딱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고 틈이 벌어져 가지고 세면은 거꾸로 역류라는 거죠. 역류. 그걸 폐쇄부전증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기능적으로는 그런 2가지 병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판막이 잘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게 판막 질환이라는 건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예, 원인은 좀 다양한데 예전에는 그 류마티스 열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뭐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열도 나고 관절염도 오고 전신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이 있는데, 그럴 때 심장 판막에 염증이 일어나서 항생제를 제대로 빨리 안 쓰고 이랬을 때는 판막이 망가지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 그래서 그걸 류마티스성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꽤 많았어요. 그게 약간은 조금 후진국형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점 그런 환자들이 적어져 갑니다. 이제 의료 시스템 발달되고 항생제도 적절하게 빨리 쓰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없어지는데, 오히려 요즘에 많아지는 거는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랑 이렇게 대동맥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맥경화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 딱딱해져 가지고 안 열리는 그런 퇴행성 변화. 그다음에 승모 판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이제 퇴행성 변화로 딱 닫혀야 되는데 이 판막 자체가 너무 유들유들해진 거죠. 그래서 딱 버티는 힘이 없어서 뒤로 쑥 빠져버리면 제대로 안 닫히고 쑥쑥 새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이게 판막 질환이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예, 판막 질환은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해 가지고 판막이 좀 셉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판막 질환이 있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심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단계로 나누는데 경증, 중등증, 중증, 영어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나누는. 근데 경증이나 중등 한 중간쯤 될 때까지는 사실 증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증이 돼도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활동할 때 이제 숨이 차네. 내가 3층 올라갈 때 아무 지장 없었는데 올라갈 때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쉬어야 되겠네. 이런 게 이제 주로 증상입니다. 네, 그러면 판막 질환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예, 판막 질환은 사실 약으로 고쳐지면 정말 좋겠죠. 예, 근데 여러 가지 약, 특히 이제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제 동맥경화랑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약이 뭔가 진행 속도를 느릴 것이다, 늦추게 해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과거에 여러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실망스럽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 판막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심하면은 심해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장이 그것 때문에 나빠지거나 그러면 결국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술 말고 요즘에 이제 시술로 하는 방법도 좀 있기는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주요한 치료고 근본적인 치료고, 그렇다면 뭐 약은 안 씁니까? 근데 약도 써요. 뭐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약을 써서 주로 이뇨제 같은 거, 그래서 물을 좀 빼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심방세동 같은 게 있어서 피떡이 엉길 수 있으면 항응고제 써가지고 안 생기게 만들고, 이런 약은 쓰기는 쓰지만 근본적으로 판막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판막 질환의 수술 궁금합니다. 정성호 교수님. 네, 판막 수술은 기본적으로 판막을 교체하는 이제 치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막을 성형할 수 있는 형태로 망가진 환자의 경우에 이제 성형하는 그런 수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까 그 송종민 교수님 말씀 설명에서 보면 이제 성인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판막은 대동맥 판막과 승모 판막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동맥 판막은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협착이 많아서 치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승모 판막은 그 퇴행성 변화가 근사하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새게 됩니다. 폐쇄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형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 말고 혹시 시술로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 아까 그 송정민 선생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아마 그 옆에 이승환 선생님도 하시는 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 판막을 이제 원래 그 대동맥 판막을 치환하는 수술은 대동맥 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판막을 넣는 겁니다. 근데 타비는 그 판막을 밀어내고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시술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승모 판막도 클립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나오실 정도의 어느 정도 연령이나 어떤 건강한 분들은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장기적인 성적이 뭐 나와 있거나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받을 건 아니라고 외과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승환 교수님께 여쭙니다. 시술이나 수술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고 맡기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정성호 교수님 포함해서 송정민 교수님,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이 환자분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혼자 앉아서 A는 A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을 신뢰하고 환자분들도 저희를 신뢰해서 서로 상호 믿는 관계 속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거나 혹은 가슴 답답함, 또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박자를 잃은 심장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무엇인지 김민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부정맥은 심장 맥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심장 맥박은 안정적인 정상적인 상태일 때 60에서 100회 사이를 뛰는 것이 정상인데, 맥이 너무 느려서 60회 미만이거나 맥이 너무 빨라서 100회 이상이거나 혹은 60에서 100회 사이 안에 들더라도 불규칙할 때 전부 다 총칭하는 용어로 부정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심장 근육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신호 자극이 필요하고, 그 정기적 신호 자극을 만들어내는 것은 심장의 가장 위쪽 동방결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심방을 자극시킨 다음에 그 정기적 자극이 방실결절로 전달되고, 방실결절에서 심실까지 정기적 신호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이 신호 전달 체계 전체에서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맥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불규칙한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더 궁금한 거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부정맥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서맥과 빈맥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맥은 맥이 느리기 때문에 뇌로 피가 잘 못 가면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느린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어지러운 증상으로 나타나고, 맥이 느린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실신, 의식을 잃고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빈맥 같은 경우에는 맥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긴장할 때 두근두근 하듯이 긴장하지 않았는데도,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저희 심전도로 하게 됩니다. 심전도는 팔다리와 심장 앞 가슴 쪽으로 여러 가지 전극선을 붙여서 심장의 정기적 신호를 기록하는 것이고, 한 10초 정도 기록하는 기본적인 심전도 외에 하루에서 2주까지 부착하는 부착형 심전도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부정맥은 있다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을 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증상이 너무 가끔 있을 때에는 가슴 피부 밑에 기계를 조그만 것을 삽입해서 3년 정도 심박수를 기록하면서 부정맥을, 숨어있는 부정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모든 부정맥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부정맥의 정의를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도 부정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마라톤 선수를 들 수가 있고,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을 뛸 때 폭발적으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우리 몸이 그에 적응하여 맥박수를 낮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 심전도를 찍어보면은 안정시에는 60회 미만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거는 우리 몸이 적응한 것이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정맥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심방 조기 수축,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맥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끼어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빈도가 혹시 높지 않다면은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부정맥에서 치료가 필요하진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것도 빈맥과 서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상 유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 맥이 너무 느려요 하고 혹시 인공 심박동기가 필요하지 않냐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치보다는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쓰러지시는 증상이 있는데 그에 합당하게 심전도를 찍었을 때 맥이 느리다. 보통은 40회 기준으로 잡습니다. 40회 미만으로 맥이 느릴 경우에는 인공 심박동기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빈맥 같은 경우에는 그 빠른 맥을 잡아주기 위해서 맥을 느리게 해주는 약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맥 빠른 부위를 저희가 심장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빠른 부위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끊어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급사하시는 경우도 부정맥이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맥이 너무 빠르면서 실제로 심장이 피를 내보내지는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경우가 이제 급사를 하실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기계를 몸에 삽입해서 그런 아주 치명적인 빠른 부정맥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기계가 인식하고 전기적 충격을 주는 기계를 삽입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세동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박동기와 제세동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예, 공통점은 일단 둘 다 우리 쇄골 밑에 기계가 들어가고 전기줄이 혈관을 타고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박동기는 기본적으로 맥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맥이 있는 분들 경우에 심박동기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제세동기는 심박동기가 가지고 있는 맥박을 넣어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기만 하고 실제로 피를 내뿜지는 못하는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삽입해서 그런 리듬을 스스로 인식하고 전기 충격을 주어서 아주 빠른 부들부들 떨리는 부정맥을 멈추게 해주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김민수 교수님께서 지금 시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술적 치료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성호 교수님. 네, 부정맥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심방세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을 수술하는 방법을 미로 수술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김민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부정맥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전기 흐름을 끊어주는 내과 시술에 비해서 외과의 미로 수술은 그 정해진 그 수술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동방결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비해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가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세우고 열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심방세동 치료는 시술을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많은 환자분들이 판막 질환과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판막 질환을 수술할 때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이 있는 경우에 같이 미로 수술을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주파, 그 다음에 얼려서 하는 방법, 레이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 수술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여러 가지 심장 질환들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환자 수가 30% 증가, 또 진료비는 60%가 늘었다는 병, 바로 신부전인데요. 이상원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부전은 최근 유병률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유병률이 2.5% 정도로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가 되면서 유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 신부전은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심장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펌프잖아요. 이게 피를
온 몸에 짜주는 게 심장의 기능인데 그런 펌프 기능이 망가져서 온몸에 피를 잘 짜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짜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은 피를 이렇게 땡겨오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피를 땡겨와야지 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땡겨오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부전의 증상은 크게 피를 충분히 못 보내주니까 운동 시에 호흡곤란 이 생길 수 있고 하지만 피를 좀 이렇게 땡겨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폐에 부종이 생겨서 또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 매스컴에 많이 이제 이 정보들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사망률이 높은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사망률이 한 15% 정도 되고 5년 사망률이 한 35%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을 하면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통계는 대부분은 한번 입원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말해서 심부전으로 증상이 생겨서 입원을 했던 환자들에서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또 잘 치료를 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얘기 나눴던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심부전은 하나의 딱 질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큰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명을 들으신 판막 질환, 부정맥,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 그 자체로도 심부전을 유발하고 아니면 진행하게 되면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진행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부전의 원인이 되는 병은 치료하면 될 텐데 이 심부전 자체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왜 심부전이 생겼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심부전 하니까 심장 질환만 심부전을 생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혈 이런 전신 질환에서도 심부전은 생길 수 있어서 그러한 원인이 될 만한 인자들을 잘 찾아서 교정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 외에 이제 교정을 다 했는데도 심부전이 계속 있는 경우 혹은 교정할 원인이 있으면서도 심부전이 심한 경우에는 그 증상과 심부전 자체를 약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에서는 현재 표준 치료로서는 한 4가지 약물들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심부전이 심한 경우에는 심장 이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장기 기증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심부전이 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인들을 다 교정하고 약물 치료를 다 잘 했는데도 심부전이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심장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최근 몇 년간은 한 200건 정도 심장 이식을 하고 있는데 심장 이식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대기하는 사람들 한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증자들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현재는 1년에 한 200건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법상으로는 뇌사자만 이제 기증을 할 수 있어서 심장 이식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그러한 장기 이식, 심장 이식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뇌사자가 아닌 심장사에서도 이식을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심부전의 수술적 치료법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심장 보조 장치에 대해 정성호 교수님께 여쭙니다. 심부전 수술은 이제 크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심장 이식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심실 보조 장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좌심실 보조 장치만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좌심실 보조 장치인 거죠. 그래서 좌심실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우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좌심실이 나쁜 환자가 주 대상이 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저 기계가 좌심실에 연결을 해서 좌심실로 들어오는 피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저걸 대동맥으로 보내는, 그래서 이제 좌심실을 우회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저기 저 몸 밖으로 이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환자분이 이제 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보험이 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렇고 또 최근에 나온 그 기종은 굉장히 그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장기적이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5년 어떤 뭐 몇 년 동안 그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뇌혈관 관련된 합병증들이 많이 줄어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인공심장인데요. 혹시 우리 서울하산병원에서는 언제부터 이 수술을 하고 있었는지 또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대략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지. 그리고 한 120건 정도의 좌심실 보조 장치 수술이 이루어졌고요. 성적은 이제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모델이 이제 H바드라는 모델이었고 최근에 우리 이제 하트메이트 2라는 기계에서 하트메이트 3라는 기계로 마지막 기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트메이트 3는 굉장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전이나 출혈이나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략 뭐 1년 생존율이 한 80에서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수술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성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환자의 어떤 그 상태를 고려하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된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계도 이제 그 2018년에 보험이 되면서 환자 부담이 이제 5%가 되니까 부담은 많지는 않습니다. 기계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5%니까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수술비나 다른 건 있지만 그 예전에는 이제 그 기계값을 본인이 다 부담했어야 되는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아졌고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사전에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심평원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성인을 해줘야 저 기계를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 적용이 된다니까 정말 다행인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고혈압부터 인공심장까지 심장병의 기초부터 최신 치료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기 계신 환자분들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묻지 못했던 얘기들 지금까지 좀 정확하게 천천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5분 정도 휴식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